자, 반갑습니다. 계속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지도를 보면 어떤 내용 배울지 대충 느낌은 오시지 않아요? 고구려의 영토 확장 과정이겠죠. 고구려의 영토 확장 과정을 배울 텐데, 역시 고구려의 전성기를 배우려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의 전성기는 사실 어느 왕 때인지가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 초등학교 때도 배우지 않나? 그죠?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였는데 그 왕들이 어떻게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점령했고, 그런 내용들까지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사실 고구려의 전성기가 광개토대왕이라는 건 다들 알죠. 워낙 넓은 영토를 정복했었고, 또 캐릭터도 강하고, 어 그리고 사실은 이 왕 이름 자체가요. 어 넓은 영토를 정복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넓을 꽝자에 10개자에 흑토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땅을 연 사람, 넓은 땅을 연 대왕,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땅을 정복했던 왕이라는 건 왕 이름 자체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정복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넓은 땅을 정복했다는 건 여러 차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고, 그게 가능하려면 기존의 국가의 힘이 좀 안정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복 활동을 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력을 안정시켜준 왕이 그 전에 있었겠죠. 물론 광개토대왕 혼자 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그런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였을까요? 이 정도 얘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 같아요. 고구려의 국가를 안정시킨 사람. 고구려는 이미 한번 위기를 겪은 적이 있죠. 고구건왕 때. 고구건왕 때 뭐 이제 전현의 침략을 받고, 그래서 막 아버지의 시신도 뺏기고, 뭐 어머니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위기를 겪으니까 또 뭐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으로 올라와서 평양성에서 왕이 죽고 고구건왕이 전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이 혹시 소수리망이었죠. 소수리망의 업적을 보면 뭐뭐 있었어요. 일단 불교를 받아들이죠. 전진의 승려 마리난타라는 사람한테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능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태학을 설립하죠. 그리고 또 국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인 율령을 만포하죠. 이런 식으로 소수리망 때 국력을 안정시켜 놨기 때문에 그때 쌓았던 힘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 때 여기저기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리망이 했던 정책은 이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를 배운 거지, 또 다른 많은 정책들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리망 때 쌓아놨던 어떤 국력을 바탕으로 여기저기 영토를 넓힐 수가 있었다는 거죠. 광개토대왕 때. 그래서 광개토대왕을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그 앞전에 준비 기간이었던 소수리망 때 국력을 안정시키고 강화시킨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 소수리망의 개혁을 바탕으로 국력을 강화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영토를 확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이런저런 여기 땅을 점령했고 저기 땅을 점령했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요거를 다 뭐 외워달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영토를 되게 많이 넓혔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첫째 줄, 둘째 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동을 확보했고 만주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했다는 거.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가 요동과 만주를 완전히 차지한 그 시점은 누구냐라고 하면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나 요동은 그 이전에도 뭐 이렇게 여러 차례 공격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태조왕 때도 공격을 좀 시도해보고, 그 전에 동천왕이라는 왕 때도 좀 시도를 해봤었고, 미천왕 때 일부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동 지역을 완전히 확보하고 나아가서 만주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건 광개토대왕 때다. 근데 만주 지역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영토다 할 만큼 만주 자체가 원체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누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 요거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우실 수 있어야죠. 이미 배웠으니까. 누굴까요? 신라죠. 신라. 요 그릇 기억나시죠? 호우면 그릇. 신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서, 요거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죠. 신라의 누가? 매물왕이, 매물마립간이죠. 매물마립간이 구원 요청을 했었고, 왜냐면 가야나 왜 이런 나라들이 자꾸 침입을 해오니까 매물왕이 구원 요청을 했었고, 이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도와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왜를 물리치고 가야 지역까지도 진출을 해서 이때 금관가야가 이때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신라도 정치적인 간섭을 받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관가야가 이때 뭐 완전히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다른 연맹을 원래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가 이때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거기까지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라와의 사연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관가야를 자주 많이들 까먹더라고. 그러니까 금관가야까지도 타격을 입었다는 거. 그래서 금관가야가 이때 이 타격 때문에 연맹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고구려의 영토 범위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압록강이고 여기가 이제 두만강이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만주가 돼요. 근데 만주 상당히 넓죠. 얼른 봐도 지금 우리나라 남한보다 넓죠. 만주 하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주를 차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토를 차지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이때 멸망시킨 건 아니지만 부여, 동부여에도 세력권을 뻗치고 있는 게 보이고 엔간한 북방민족들 뭐 거란이나 숙신, 말갈이죠.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여진족이 되는 건데 어쨌든 거란이나 여진족도 몰아내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다음 왕이 장수왕인데 광개토대왕 아들이죠. 근데 이 장수왕도 영토를 많이 확장한 왕으로 유명해요. 근데 일단 영토 확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다면외교예요. 다면외교는 이것도 이제 한자를 알면 좀 익숙한데 이게 마늘 따자예요. 이렇게 쓰는 마늘 따자인데 여러 면으로 외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면외교는 쉽게 생각하시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랑 다 친하게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다면외교는 당시에 이제 국제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이 일단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그 위에 북방민족으로 유연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유연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북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송이랑도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상황을 다면 외교라고 해요. 이런 외교 방식을.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일단 고구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도 고구려를 동급으로 쳐주는 거고요. 그리고 고구려는 이제 그 전에 광개토대왕 때는 주로 군사 정복 방향이 이쪽이었잖아요. 근데 장수왕 때는 반대로 거의 이쪽 방향으로 진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진출을 할 거면 여기를 안정화해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확실하게 안정화해두기 위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남북조, 그다음에 북방민족이었던 유연, 이 모든 나라들과 다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자기들의 북쪽 지역을 안정화해두고 남쪽으로 직접 공격하는 걸 집중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는데 일단 장수왕 입장에서는 천도가 필요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아버지 왕이 굉장히 뛰어났던 왕들의 어떤 애환을 알 필요가 있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광개토대왕이었잖아요. 광개토대왕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점령하고 다녔죠. 근데 그걸 혼자 했겠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광개토대왕과 함께 움직인 여러 장군들이 있겠죠. 그러면 광개토대왕은 죽었지만 그 장군들은 여럿이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서 이 정치권에서 되게 어른 노릇하면서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냥 나이 많은 것만으로도 사실 이렇게 막 어른 대접을 해줘야 되고 대우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또 그냥 어른들이 아니고 젊을 때 한창일 때 광개토대왕과 함께 어마어마한 영토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전쟁을 이기고 다니던 그런 장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상대를 할 때 장수왕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긴 하지만 내가 아직 한참 어리고 우리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만 얘기하면 라떼는 말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랑 말이야. 내가 만주 그 넓은 데를 다 점령하고 다니면서 막 말을 내가 막 몇 마리를 타고 막 몇 명을 죽였고 막 이런 얘기를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만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 니네 아버지는 말이야 내가 니네 아버지랑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럼 장수왕 입장에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 싫고 상대하기 피곤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장수왕의 뜻에 맞는 무슨 정책을 하지를 못해요. 장수왕이 무슨 이런 정책을 하려 그러면 그 장군들이 와가지고 아유 우리 폐하께서 아직 어리셔서 모르시네. 우리 너네 아버지께서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고날이 들어오고 막 간섭 들어오고 하니까 장수왕 입장에서는 이런 기존의 이 광개토대왕과 함께 있었던 그 장군들이 힘들고 피곤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세력들이 보통은 기존의 수도가 어디예요? 국내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성에 주로 본거지를 두고 있는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광개토대왕이랑 같이 활동했었고 이제 장수왕한테 간섭하고 이런 귀족 세력들이. 그러니까 걔들을 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세력들을 피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기존의 어떤 자기보다 선배인 광개토대왕과 함께 자기 아버지와 함께 정복을 다녔던 그 귀족 세력들의 입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이제 수도를 옮기긴 옮길 거예요. 근데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인데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곳이 평양성이에요. 왜냐하면 왜 평양성일까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수도였던 국내성에 기반을 둔 귀족 세력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수도를 옮기는 건 필요했는데 왜 하필 평양이냐는 거죠. 평양을 보면 일단은 어때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아버지 광개토대왕 때는 주로 진출 방향이 북쪽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북쪽은 이제 할 만큼 했고, 이 위로 더 올라가면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에요. 다 얼음 땅이고 동토고, 그래서 별로 쓸모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그 이상은 올라가봐야 농사도 안 지어져. 그러면 이제 자기 공격 방향은 남쪽이어야죠. 그러면 수도를 옮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내성보다는 남쪽인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평양성은 예전에 고조선의 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이미 문화적 중심지고요. 그다음에 낙랑이 한때 있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만큼 고조선과 한사군의 문화적인 영향이 쌓여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도의 기본적인 조건이려면 강이 흐르면 좋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2학년 때 4대 문명 배울 때도 4대 문명의 발상지들도 다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배웠지만 지금도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의 수도를 보면 강이 흐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성보다는 내가 남쪽 방향으로 진출을 할 거니까 남쪽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큰 강이 흘러서 농사 짓기에 좋으면 좋고, 그래서 그 두 조건을 충족하는 데가 평양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국내성보다 남쪽이다. 그리고 강이 흐르고 있다. 이 조건 때문에 평양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남진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는 이제 신라를 정치적으로 간섭하는 수준이었다면 장수왕 때는 정책을 바꿔서 아예 직접적으로 군사를 끌고 내려가서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라와 백제가 나제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신라가 눌지왕이었던 그런 때죠. 뭐 백제는 비류왕이었을 때인데 뭐 백제 왕까지는 좀 그렇고, 신라가 눌지왕 때였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라 입장에서는 그 앞전에 뇌물마리간일 때는 간섭을 받다가 이제 눌지마리간일 때는 고구려랑 관계를 완전히 끊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백제랑 동맹을 맺는, 그렇게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라는 눌지왕 때다 이 나제 동맹을 맺은 게,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신라가 눌지왕 때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도 왕이라고 하게 되네요. 왕이라는 표현이 틀리죠, 사실은. 왕이 아니라 눌지마립간이어야죠. 눌지마립간 때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장수왕은 뭐 걔들이 나제 동맹을 맺건 말건 그냥 백제를 공격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뭐 굳이 광개토대왕이 아니어도요, 기본적으로 국력 자체가 고구려가 백제 신라보다 조금 더 세긴 해요.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구려가 좀 더 센 편인데 그걸 이겨내고 가서 이제 고구려의 왕까지 죽이는 그런 업적을 낸 거니까 근초고왕이 능력이 있어서고, 기본적으로 국력 자체가 고구려가 조금 더 세요. 왜냐면 우리 그때도 봤지만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 국내성 있고 만주 그 지역은 굉장히 철광석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철기 무기를 만들고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물론 변환도 뛰어나지만 고구려도 그만큼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 예전부터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군사력이 세요. 그러니까 더구나 전성기인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라랑 백제가 동맹을 맺건 말건 신경 안 쓰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제를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신라보다 백제를 먼저 공격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기억하시려나? 근초고왕 때 어떻게 했어요? 고구건왕을 죽였잖아요. 고구려의 고구건왕을. 근데 고구건왕이 장수왕 입장에서는 자기 선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한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백제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백제를 쭉 공격해 들어가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백제 당시의 왕이었던 계로왕은 이때 죽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러한 고구려가 이렇게까지 했었다는 사실은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주 고구려비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게 이제 장수왕의 활동 내용을 적은 충주에 있는 고구려비고요. 그리고 장수왕은 자기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광개토대왕릉비도 세워요. 요거는 이제 만주에 있는 건데 광개토대왕릉비도 세운다는 거. 그래서 장수왕 때 세우는 비석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업적을 세운
그러니까 자기 업적을 적은 충주 고구려비,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기리는 광개토대 왕릉비, 이 두 개의 비석을 세웠다라는 것 정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광개토대왕이랑 장수왕을 거치면서 고구려는 정말 이제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거 없는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동북아시아의 하나의 강대국이라고 할 만하죠. 그리고 당시는 중국도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에 있는 나라들이랑도 견줄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한테 뭐 이렇게 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의 중심이다. 우리 고구려야말로 천하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게 나중에 고구려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자존감 짱인 거죠. 그래서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스스로 갖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전성기였고 상당히 넓은 영토를 정복했었고, 특히나 광개토대왕은 북쪽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만주 요동 지역을 차지했었고, 광개토대왕이 이런 영토 정복이 가능했던 건 앞전에 소수리망에 뭐 태학을 세우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하고 이런 개혁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 그다음에 장수왕 때 넘어와서 다면외교, 중국에 있는 뭐 북방민족, 그다음에 북조 남조와 다 친하게 지냈었고, 그리고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겼었고, 그래서 기존의 귀족 세력을 좀 피해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켰었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강이 흐르는 평양을 새로운 수도로 선택을 했었고, 그다음에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함락시키고 왕 계로왕을 죽였던 것까지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 신라 정치 간섭했던 거 호명그릇, 그리고 이때 금관가야까지 공격을 해서 금관가야가 굉장히 약해져서 연맹 주도권을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